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고 영어를 가르치는 윤수빈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단 오늘이 사실 가장 중요한 설명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세종고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제 유인물이 지금 두 가지가 나갔거든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치 두각학원 분당 명인 대치 비전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이제 목동에서 고등영어 최다 수강생을 달성을 하고 좀 더 큰 비전을 위해서 대치와 분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첫 번째 세종고 시험에서 전교 1등을 달성을 하고요. 24년도 1학기 합산 전교 1등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저희 반이 사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요. 이제 좀 다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타 학원에서 1학기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공부한 만큼의 계속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3등급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막 중학교 때 다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막상 고등학교에 왔는데 본인이 공부한 만큼 이제 성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좌절을 좀 되게 많이 했던 친구였어요.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저랑 한 번 이제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봤을 때 전교 2등으로 바로 수직 상승을 했고요. 제가 강사 생활을 지금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저는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제 신념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저의 성적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이제 우리 학교의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종고 시험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시험지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세종고가 24년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서 제가 오늘 1학기 중간고사랑 2학기 기말고사를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시험 범위는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개정 바뀌면서 교과서 다 바뀌지만 일단 작년까지 천재 기밀한 교과서를 쓰고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교과서 두 단원에 이제 해당하는 그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뭐 이제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 요 지문과 그다음 부교재 지금 보시면요. 올림포스가 65지문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요. 시험이 보통 많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교과서 두 단원에 모의고사가 두 세트 정도 들어가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의고사 두 세트라고 하면 지문이 보통 한 40개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세종고가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지문이 지금 거의 80개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실 이거 그때도 이제 시험을 그 범위를 좀 잘못 정하신 거였는데 이 저 올림포스 지문이 그 한 단원에 13지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13지문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시험 범위를 이미 공지를 다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저게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시험이 너무 많이 다른데 이제 이렇게 너무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지문을 다 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본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문을 공부를 했었나? 기억을 하지 못한 지문도 사실 되게 많았고요. 자, 이제 유형을 보시면 일단 듣기가 5문항인데 사실 1등급 안에서 아이들이요. 그 1등급도 전교 1등, 2등, 3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갈렸던 게 사실 듣기예요. 되게 예상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듣기는 무조건 이제 깔고 가는 거라고 보통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듣기를 좀 무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 거 빨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래 전교 1등 할 수 있는 친구가 전교 3등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듣기를 하나 틀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세종고에서는 듣기를 좀 무시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어법, 빈칸 추론, 내용 일치인데 이게 23년도의 기출과 24년도의 기출이 또 완전 다르거든요. 23년도 시험지를 보면 앞에 1번부터 한 7번까지가 다 글의 흐름이에요. 순서, 삽입, 글의 흐름, 무관한 문장 고르는 건데 지금 보시면 24년도에는 글의 흐름에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객관식이. 그러니까 물론 객관식 유형이 수능 모의고사 유형과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온지에 대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어휘랑 어법은 사실은 이제 원래 항상 좀 많이 나왔던 거고요. 좀 많이 늘어난 게 빈칸 추론형 내용일치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에서 내용일치가 이제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가면 뭐 네 문항, 다섯 문항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용 숙지도 못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사실 판가름 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일치에 대한 요 유형이 좀 많이 이제 증가가 됐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서술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네 문항, 다섯 문항, 일곱, 아홉 문항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섯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고 같은 경우는 서브 문항이 되게 많아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서술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요게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시험 범위였고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보시면요. 지금 부교재 범위가 확 줄었잖아요. 26지문으로 줄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모의고사나 교과서는 다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도 보시면요. 듣기는 역시나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어휘, 어법, 빈칸 추론, 내용일치. 내용일치의 개수가 확실히 늘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글의 흐름에 관련한 문항은 이제 한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 글의 순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사실은 이제 시험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유형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영작의 세 문항, 그다음에 한글 해석을 쓰는 게 나와요. 세종고는. 자, 그리고 이제 어법, 빈칸 단어를 채우는 건데 사실 세종고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했다. 중학교 때 나는 그래도 영어 기본기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객관식은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요 서술형에서 이제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세종고 영어는 좀 너무 변화가 많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중요한 건 학교에서 모의고사 수업을 따로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재 수업은 해주시는데 근데 그 부교재도 전체를 다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수업을 해주시고 근데 모의고사 수업을 안 해주세요. 그냥 시험 범위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르지 않은 지문에서 우리 선생님이 어떤 걸 시험을 낼까를 이제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문제는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 이 수업을 안 했는데도 모의고사의 출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부교재가 거의 지금 65지문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영작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는 글의 흐름에 관련한 비중이 원래는 7에서 8문항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하나에서 두 문항으로 줄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시험 또 대비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걸 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과 관련된 문제 비중이 높아졌고 세 번째는 빈칸 추론이랑 이제 어휘 유형의 선택지 변형인데 다들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사전식 의미가 글의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내는 패러프레이징은 좀 의도가 달라요. 시험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게 패러프레이징이고 아이들이 다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선생님 단어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단어를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를 내신 기간 동안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어 책이 있으면 그 단어 책에 있는 유의어 반의어를 엄청나게 많이 외워줘야 돼요. 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어휘는 지문의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서 솔직히 두 개 모르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틀리면 제일 아까운 유형이 어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거의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제가 별표 쳐놨는데 서술형 유형이 이제 계속된 변화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서술형 유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3년도랑 24년도 서술형을 비교를 할 건데 23년도 한번 보세요.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문항이 지금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내는 유형은 거의 뭐 다른 학교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주어진 단어 주고 영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칭 파악하기. 그 다음에 빈칸 채우거나 뭐 어법 고치기, 요약문 빈칸 채우기, 내용 서술형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약문 빈칸 채우기란 요 유형 있잖아요. 요게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른 학교에서 굉장히 핫한 문제 유형이었는데 자, 요게 2학기 중간고사예요. 23년도.
지금 보시면 요약문 빈칸 채우기가 쭉 다 나와요. 그리고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요약문 빈칸 채우기인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글을 읽고 나서 그, 그 글에 대한 요약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단어를 자기가 알아서 집어넣는데 그 조건이 달려요. 본문에 없는 단어를 사용을 하라던가 아니면 어형을 변화를 시키라던가 어쨌든 간 이제 다 변형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23년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유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24년도 보세요. 똑같이 6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요약문 빈칸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서브 문항이 서술형이 2번이나 서술형 4번 같은 경우에 서술형 2번이 주어진 문장 영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국어 해석, 그 다음에 어법 고치기까지 해서 사실은 6문제긴 하지만 그 서브 문항까지 하면 거의 뭐 9문제, 1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자, 그럼 첫 번째 특징 일단 요약문 빈칸 유형 출제가 안 됐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보통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 전년도 기출을 보고서는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만 보고서 또 요약문 빈칸 유형을 또 준비를 안 한다. 그럼 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아직 예측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서브 유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시험지 좀 찍어서 보내줘 하잖아요. 그럼 시험지가 약간 백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답안지에다가 바로 답을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술형의 다수가 조건 제시거든요. 근데 이 조건 제시가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무조건 앞에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글자 수를 제시해 주던가. 요거 제가 조건 제시형이 약간 골 때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요. 자, 네 번째 글의 목적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쉬운 질문.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에서 18번 아니면 19번 같은 지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거의 한 20초, 30초 만에 푸는 그런 지문들 거기에서도 서술형을 출제를 하는데 사실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게 없어요. 다 그냥 안내 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보통 어법이나 아니면 영작을 출제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빈칸 추론에 관련한 지문을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내용 다 아니까 쉬우니까. 근데 여기에서 영작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성적을 좀 잘 받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거 매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의 서술형 유형이 지금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술형 유형이 출제될지 모르니 출제 가능성 있는 모든 유형의 서술형 연습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세종고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1번이랑 서술형 5번이 내용 서술형이에요. 자, 요 내용 서술형. 그러면 자, 서술형 1번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다음 글을 읽고 막 지문이 있어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 애들이 쉬워요. 이제 이런 조건이 공통점과 차이점 분명히 밝혀.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분명히 밝혀. 100자 이내의 한국어로 작성할 거. 그 애들이 혹시나 막 또 더 많은 정보를 쓰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막 글자 수 세요. 시간이 막 너무 낭비가 되는 거죠. 자, 서술형 5번이에요. 다음 글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는 건데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반드시 지문의 핵심 단어를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그걸 반드시 찾아놔야 돼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아래 질문에 대해서 25자 이내에 우리말로 작성할 거.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막 답을 쓰잖아요. 근데 글자 수가 예를 들어 좀 초과했다. 뭐 한 40글자 갔다. 그럼 빡 줄여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시험지에다가 안 쓰고 답안지에다 보통 바로 써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사실 남자애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데 글씨를 약간 날려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랑 E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답지에다가 막 바로 막 시간 없이 쓰니까 막 지우개로 제대로 지우지도 않고 막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A랑 E랑 막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걸로 채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아이들한테는 공부할 때도 글씨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이제 그다음 유형이요. 자, 그다음 이제 서술형 2번이랑 서술형 4번 보시면 서브 유형이 많잖아요.
자, 서술형 2번. 지문이 있어요. 자, 지문에 윗글에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아래 주어진 단어를 재배열해서 완성을 하는 거고, 그럼 보통은 이제 그 문장에서의 뭐 주제문 같은 경우를 이제 재배열해서 완성을 하는 거고, 그 의미를 한국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두 개잖아요. 근데 요게 4점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틀리면 둘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윗글에 밑줄 친 1번부터 5번 중에 어법상 틀린 거 두 개를 찾는 거 요게 3점인데, 이제 이런 유형이 좀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할 때는 문법을 각자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법책을 보잖아요. 그럼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문제 막 나와 있고요. 관계사면 관계사 문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문법이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그냥 지문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어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학교에서 본인이 뭐 중요한 문장 같은 것도 암기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다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도 솔직히 한 100문 정도는 이런 유형을 풀어줘야 어느 정도 좀 감을 익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들은 이렇게 밑줄을 긋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아예 감을 못 잡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서브 유형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윗글에 밑줄 친 거에서 어법상 틀린 건데, 지금 잘 보시면요, 뭐 어떤 아카데미가 뭐 로컬 스쿨이야, 이거 누가 봐도 글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글의 목적에서 어법, 그리고 글의 목적에서 이제 영작을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아니면 내용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요약문 빈칸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23년이랑 24년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 빈칸 단어 채우기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 시험까지는 그 빈칸 단어 채우기라고 하면 지문에서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어라. 그럼 어느 정도 그냥 공부를 좀 꼼꼼하게 했던 친구들은 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요게 좀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죠. 요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역시나 요약문 출제 안 되고요. 자, 세 번째는 1학기 때 애들이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시험 범위가 일단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학기에 비해서 서브 문제가 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자, 빈칸 단어 채우기가 두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예요. 다음 글을 읽고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본문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그냥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 빈칸 뚫어놔요. 그냥 본인이 아는 단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뭐냐면 문맥을 고려해서 빈칸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말을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에서 네 단어의 영어로 본문에 없는 단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단어를 쓰면 그냥 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요게 4점이고, 그 다음에 밑줄 친 B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해석을 쓰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5점이에요. 해석 문제인데 5점이에요. 진짜 웃기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서 저희 반 97점 받은 애가 전교 2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5점이라고 하면 시험을 꽤 어렵게 내고 싶으니까 지금 이렇게 낸 거예요. 배점이 높잖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해석 문제를 출제를 하는 의도는 딱 하나예요. 일단 공부할 지문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문 속에서 단어나 수거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나 아니면 수거를 보통 집어넣어요. 그걸 제대로 해석을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하고 내용을 알겠으니까 그걸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다 해석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어떻게 일단 수업을 하냐면요. 일단 가장 큰 게 어휘랑 어법, 그 다음에 학교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같이 저랑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모의고사 어휘를 제가 이제 연습지를 줍니다. 근데 요거는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문이 다 변형되어 있는 거라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 다 현관에 치면서 이제 암기를 하라고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 제대로 했으면 저랑 이제 학원에 와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제대로 복습이 됐나 안 됐나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나 부교재에 나와 있는 출제 가능성 있는 어휘 정리본을 제공을 해요. 유의어, 반의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진짜 들고 다니면서 그냥 보라는 의미로 제가 항상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서술형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공부하게끔 제가 다 상세 워크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문에 대한 워크북에서 내가 이제 뭐 공부가 안 된 지문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세종고 내신 유형으로 제가 시험을 자체 제작을 해서 저희가 3회로 시험을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시험 범위이다 보니까 전 지문 좀 꼼꼼하게 다루기 위해서 학교 내신 유형으로 취약한 지문을 반복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시험을 안 보고요. 요건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시험 막바지에 또 이제 보충 잡아가지고 클리닉 잡아가지고 시험을 좀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을 좀 그 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내신은 이제 1등급을 향한 두드림이라는 이제 주제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됩니다. 3월 15일 날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개강을 하고요. 일단 관리적인 부분 보시면 저희가 아침 10시에 수업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수업 때는 절대로 과제 검사를 안 해요. 과제는 그 전날 밤 12시까지 저희 네이버 밴드에다가 다 올리면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할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토요일 아침 10시잖아요. 그러면 9시 반에 와서 여기서 막 급하게 막 답지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막 급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전날까지 항상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나 아니면 테스트 결과가 좀 미흡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클리닉 잡아서 이제 보충 수업 시킵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초과가 돼서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사실 이번에 교육 개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등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